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자, 오늘부터 국제 상황을 자세히 짚는 GB타임즈가 첫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다양한 국제 뉴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자, 먼저 1부에서는 극우 정당의 집권 예측을 뒤집고 정반대 결과가 나온 프랑스 총선 짚어볼 텐데요. 특히 이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유럽의 반이민 정서 중점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아동병원의 공습을 감행해서 국제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GB타임즈. 네, 새롭게 선보이는 GB타임즈 첫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저희와 함께했던 분이죠.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도 아주 낯익은 분인데요. 이용주 뉴스캐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Good morning, everyone.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습니다. 네, 창업 공신들 되시겠습니다. 세 분이. 자, 앞으로의 맹활약을 좀 기대해도 되겠지요? 예. 네. 자, 여러분들의 어떤 알토란 같은 정보, 그다음에 아주 날카로운 시선 기대하면서 첫 번째 주제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프랑스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정말로 극우 정당이 집권하는 거 아니냐? 네. 상당히 어떤 우려 섞인 그 시선이 많았는데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네. 이용주 캐스터가 좀 간략히 좀 정리 좀 해주실래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프랑스 총선에서 1차 투표에서는 이 국민연합, 이 극우 정당이 1위를 했었는데 이번에 결선에서는요, 좌파 연합인 이 신민중전선이 예상을 뒤엎고 1당 자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극우였던 이 국민연합이 3위로 밀려났고요. 그리고 또 참패가 예상됐었던 이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 르네상스당과 이 범여권은 2위로 이 최악의 상황은 좀 피하게 됐는데요. 네. 이렇게 돼서 1차 투표에서 불어닥친 이 극우 돌풍의 위기를 느낀 이 좌파 연합과 범여권이 성사시킨 반극우 연대가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극우 세력의 일당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판단됐습니다. 이렇게 반전이 이루어진 건데요, 그죠? 예, 반전의 어떤 그 배경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습니까? 이른바 합종연행 이런 것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국내에서는 이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먹고사니즘이라고 요새는 말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먹고사니즘이 확산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이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국민들이 느끼면서 극우 정당이 이제 민주주의 원칙에 조금 어긋나는 그런 급진적인 정책이나 뭐 선택을 내놔도 결국은 극우를 선택하는 일이 많아진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근데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민족주의에 기반해 있는 반이민주의나 뭐 유럽 연합의 굉장히 회의적인 기조, 그리고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가장 강하게 내세우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지면서 사회에 불만이 많은 청년층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청년층들이 또 극우를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네오포퓰리즘이라는 현상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세계화나 자유무역이 활발했던 90년대에 비해서 현재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여기에 염증을 느낀 대중의 불만을 정치권들이 받아들이는 현상을 말하는데, 일종의 뭐 신자유주의에 대한 회의, 반성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의미만 보면 아주 부정적인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로 인해서 하위 계층이 당연히 좀 더 많아졌겠죠.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이 하위 계층의 표를 잡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이민자는 받지 않겠다, 자국 산업이나 일자리를 뺏는 외국 사람은 수입하지 않겠다, 더 이상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좀 원하거나 혹할 만한 정책들을 이제 극우 정당들이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고 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고 그러면서 경제가 무너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보살피는 데 필요한 복지 비용들이 또 문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빈곤층이나 중산층 이하 계층에서는 내가 받을 복지 비용도 부족한데 지금 이거를 이민자들한테 나눠줘야 돼? 뭐 이런 이제 불만들이 또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좀 속도가 느리더라도 우리 모두 다 함께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일단 내가 좀 배가 불러야겠다, 내가 좀 먹고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극우 정당들의 기세,
기대가 갈수록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프랑스 총선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이번 선거에서 국민연합이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해서 뭐 다른 정책은 언급하지 않고 외국인이나 이슬람 혐오에만 집중했다 이런 비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신민중정선이나 마크롱 대통령에 속해 있는 앙상블은 역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 두 정당이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은폐했다. 그러니까 입을 닫았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이민법과 관련해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신민중정선이나 마크롱 대통령의 앙상블도 사실 서로 뜻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말에 올해 초에 마크롱 대통령이 개정된 이민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마크롱이 오히려 극우 정당하고 손잡은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만큼 강경한 대책이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송현석 기자가 쫙 한번 좀 일별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 반이민 정서 문제는 좀 이따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총선 결과가 나왔으면 프랑스 정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마크롱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프랑스 총선에서 이 과반 정당이 지금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 2위를 차지한 좌파 연합과 이 범여권이 정부 구성에서 주도권을 좀 차지하기 위해서 발걸음이 좀 빨라졌다. 지금 서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다. 눈치 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좌에게도 뭐 정부를 줄 수 없고 극우에게도 정부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엔 또 자기가 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약간 지금 서로 견제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눈치 게임 들어간 건가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초기에 어떤 그 극우 정당이 약진을 했던데 반이민 정서가 아주 강하게 작동을 했다. 결국은 이 반이민 정서가 마크롱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결국은 이제 그 넘어갔던 부분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우리 일자리 뺏는다. 그다음에 우리 복지에 써야 될 돈을 이민자 먹여 살리는 데 쓰고 있다. 니들 뭐야? 왜 정부는 그런데 왜 얘네들 편들어? 뭐 이렇게 간다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인지 혹시 그 김영민 PD는 좀 직접 듣거나 어떤 뭐 겪으신 게 있으세요? 어떠세요? 2012년 이제 아랍의 봄 혁명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제 중동의 서로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유럽 쪽으로 가서 일자리를 좀 갖자. 여기도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판단한 사람들도 많았고 예. 2014년부터 이제 시리아 내전이 일어나면서 네. 대규모 시리아의 이제 난민들이 유럽 쪽으로 흘러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 반이민 정서는 유럽의 이렇게 프랑스뿐만이 아니고 다 모든 나라의 이거 이민에 대한 정책 네. 이게 다 도마에 올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과거에 식민지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모로코나 뭐 이쪽에서 온 난민들도 있는데 예. 거기에 플러스 뭐 시리아 난민, 뭐 아프가니스탄 난민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그들에 대한 시각이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극우 정당은 이제 잽싸게 이걸 하나의 정치적 아이템으로 선택을 해서 송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먹고 살 거를 다 뺏어 간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플레이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사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선거판이 이렇게 이민에 대한 정책 가지고 이제 결판이 나기도 하고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바뀐 게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극우 정당의 가장 취약점은 뭐냐면 그 정당 대표인 르펜이 러시아하고의 어떤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그런 눈치를 계속 국민들에게 받게 된 거죠. 그 중에 정확한 증거는 뭐냐면 대출을 받았어요. 러시아에서. 르펜이? 르펜이. 그래서 이거가 밝혀지면서 국민들이 도대체 너는 러시아하고 도대체 어떤 관계야? 라는 의심의 눈초리가 오면서 또 막 급하게 갚았어요. 또 이거를. 그거는 보면 얼마나 빌렸대요, 도대체? 제가 지금 딱 그 유로로 돼 있어가지고 네. 그냥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제 돈까지 빌릴 정도면 뭔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프랑스 사람들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제 군사적 지원까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르펜이 혹시 러시아하고 손잡아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그게 이번 선거에서는 반이민 정서보다 더 크게 와닿지 그게 않았을까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제동 요인이 좀 작동을 했다. 그게 가장 핫하잖아요. 사실 반이민 정서는 2014년 뭐 12년 요때부터 왔던 묵은 감정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1차 투표 끝나고 나서 한번 프랑스 현지 연결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쉬웠었는데 시간 제한 때문에 듣다가 말아가지고. 근데 현지에서 반이민 정서가 표출이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동양에 보면 뭐 개고기 얘기하고 뭐 이런 걸로까지 막 표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하고 인터뷰한 분은 당연히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동양인 얘기 중심으로 했지만 네. 아프리카에서 이제 뭐 이민자들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편견이나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이 막 나올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심한 거예요? 뭐 이제 현지에서는 사실 그 반이민법이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해묵은 그런 어떤 주제다라는 얘기가 있긴 하지만 제가 이제 기사로 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어느 순간에는 조금 뒷전시 될 수는 있으나 절대로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사실 배경에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문제도 그 르펜이 돈을 빌린 문제가 이제 발각이 된 게 몇 년 전인데 그 이후로 르펜이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져요. 의식을 가진 거죠. 그래서 2022년까지는 이제 르펜이 대놓고 친러시아 인사라는 거를 드러냈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본인이 러시아 얘기를 잘 안 하기 시작해요. 의식적으로. 손절에 들어간 겁니까? 네, 의식적으로 손절에 들어간 거죠.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마크롱과 다른 입장을 표하긴 했지만 그래도 직접적으로 친러시아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본인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이제 현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예. 사실 이민법에 대한 반이민법에 대한 그런 정서들은 뭐 완전히 사그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배경에 깔려 있다. 근데 이게 반이민 정서라는 게 프랑스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네오나치가 지금 또 이제 그 고개 들고 있다고 그러고 북유럽 쪽에서도 어떤 이게 좀 이제 그 작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맞죠. 최근에 그 5월 달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노래 그 DJ 중에 이탈리아 DJ 중에 지지 다고스티노라는 이탈리아 DJ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만들었던 노래 중에 라무 투조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뭔 뜻이에요? 이게 영원히 사랑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그 멜로디를 들으면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2001년에 나왔던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가 지난 5월에 독일의 한 클럽에서 울려 퍼졌는데 그 노래를 독일의 그 청년들이 개사를 해서 불렀어요. 노가바를 했군요. 노가바가 뭐죠? 노래 가사 바꿔버리기. 아니 그걸 줄인다고요? 그래요? 아니 노가바란 단어를 모른단 전혀 말이에요. 처음 들어봤는데. 난생 처음 듣는데. 그럼. 네, 하여튼 세대 차이 느끼네. 네, 아무튼. 네, 하여튼 노가바를 했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원래 그냥 사랑 노래인데요. 이거를 독일은 독일인에게, 외국인은 아웃.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일 입장에서 뭐 이게 약간 혐오 발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막 그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SNS 뭐 소셜 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되고 막 파문이 일고 막 검찰이 수사에 나서고 파티 참가자들 직장에서 해고가 됐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게 유럽에서 더 크게 바이럴이 된 거예요. 더 크게 유행을 타서 지금 온 유럽의 클럽에서 젊은이들이 이걸 개사해서 몰래 부르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네, 모든 나라에서요. 어이구 참.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지금 이 극우랄까 지금 뭐 반이미 정서를 이제 담고 가는 이 층들은 이 젊은 층, 20대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그 극우 정당들이 소셜 미디어를 굉장히 잘 이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독일의 극우 정당을 대표하는 거기 그 보면은 거기 뭐 틱톡 팔로워가 막 120만 막 이러거든요. 그럼 그분 나올 때마다 어딜 가든 거기 완전 연예인인 거예요. 뭐 청년들이 막 몇만 명씩 따라다닌다 그래요. 트럼프도 카톡이란다. 트위터 이런 거 뭐 팔로워가 몇 명이었죠? 네, 그랬었죠. 근데
그렇죠. 네. 그렇구나. 네, 그런 분위기라고 SNS를 합니다. 많이 이용한다. 엄청 잘 이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재밌는 게요. 젊은 층들, 유럽의 젊은 층들이 그렇게 사실 그 뭐 반이민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극우 정당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유럽연합의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의 국민들과 유럽연합이라는 기구가 이제 움직이는 발걸음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제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이민자 문제를 여전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전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이걸 좀 의무적인 연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이제 회원국들이 난민 수용을 못 받겠다. 지금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다른 회원국들이 일부러 나눠서 받아야 되죠. 근데 이렇게 받을 때 난민을 이제 못 받는 국가 같은 경우는 대신 난민을 돌려보내는 대신에 거부한 난민의 수만큼 유럽연합에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작년 12월에 다 개정이 돼서 나온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난민 한 명당 2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씩을 이제 유럽연합에 기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 그 3천만 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오냐?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데 국민들은 계속 지금 극우 정당이 외치는 그런 이민과 관련된 반대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박자가 다르다, 색깔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이제 유럽판 퍼주기 논쟁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 이민자들한테 퍼주냐? 그렇죠. 우리한테 쓸 돈을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근데 유럽연합이라는 그 기구 자체는 이민자들에게 계속 지금 뭔가를 어쨌든 퍼주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 살다 보면 그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어떤 이런 정서는 어느 선에 조금씩은 잠복해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정치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정치인들이 그다음에 정당이 이걸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유럽에서도 결국은 이게 이제 포퓰리즘하고 이제 연결이 되면서 나타났던 우익 포퓰리즘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거고 이게 오스트리아에 저 누구야 또 그 젊은 사람 정치인도 있고 르펜도 있고 프랑스에 항상 최종적으로 가서 닿는 것은 결국 정치의 문제 아닌가요? 네. 근데 사실상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사람들에게 저 대통령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들은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실력이 없다. 그래서 다음 연임은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 와중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사실 최대 특혜자예요. 그 마크롱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연임까지 당선이 되고 그래서 사실 유럽의 반이민 정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혼란에 있을 때 생각지도 않았던 러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을 다시 선택할 때는 르펜과 극우 정당보다는 러시아가 더 위협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이번에도 1차 투표 때 극우 정당이 분명히 이기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라고 했을 때 극우 정당이 이기는 거에 대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위협을 또 느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뭐 이렇게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로 해결된 게 아니라 갑자기 나타난 푸틴과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반이민 정서를 해결했다.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할 정도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 이렇게 합이 이루어져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 또한 지금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자기는 약간 중간에 있는 사람이다. 중립기여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민들은 중립기여를 원하는 게 아니고 현존하는 지금 민생 문제 어떻게 할 거니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해봐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젊은이들이 뭔가 이제 직장 문제나 이런 것들이 뭐 난민이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위에 기성세대들이 굉장히 노익장들을 과시하세요. 정치권 사실 바이든 대통령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지만 프랑스도 이번에 뭐 72세에는 멜랑숑 대표가 이제 막 나오는 거 보고 그 인물이 저 다시 나올 줄 몰랐어요. 왜냐면 사르코지 대통령 때 이미 옛날에 한물 가셨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 보고 아니 유럽 정치가 무슨 노익장의 시대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인들도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 각 직장마다 어르신들이 이제 막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기가 어렵다. 사실 이민자들이 얻는 직업은요. 약간의 허드렛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식 표현하면 이제 3D 업종. 그렇죠. 그런 쪽에 많지. 브레인이 되고 이런 정책을 하고 이런 쪽에 그 이민자들이 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극우 정당이 그걸 기가 막히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봐라, 니네가 직장이 없잖니. 일이 없는 이유는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그래.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봤을 때 맞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그런 목소리도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민 PD가 그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된다면 트럼프도 반이민 정책을 집권하자마자 펴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다시 또 이게 그러니까 기승을 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돌아오면 가장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이민 관련된 것들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미국 대선도 언제나 이민자 문제 자체가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에 지금 유럽 전체에 불고 있는 이런 반이민 기조 같은 것들이 결국은 현재 기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 일단 굉장히 고무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하거나 이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고 지금 미국과 유럽 둘 다 뭐 매번 선거 때마다 이민자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된다는 거는 이제 공통점이긴 한데 미국은 왜 더 문제가 클 수 있냐면 유럽 같은 경우는 불법 이민자들이 대로 바다를 통해서 건너오잖아요. 그렇죠. 바다에 장벽을 세우니까 너무 힘듭니다.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이걸 막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땅으로 건너오죠. 그러면은 장벽을 세울 수가 있어요. 훨씬 더 강경하게 이 불법 이민자들을 막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유럽보다 조금 더 이제 이민자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을 차지하게 됐을 때 이 유럽과 미국 내 이민자에 대한 기조가 더 확산이 되면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국제사회가 뭐 인도주의, 왜냐하면 이민자 문제 자체가 인도주의와 관련된 거니까 자국 우선주의, 인권, 이민자로 인한 뭐 범죄와 테러 이런 키워드들이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요. 네. 우려되는 현상인데 일단 그 일단이 드러냈던 게 프랑스 총선 과정에서 나타났다. 결과는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첫 번째 주제 얘기는 좀 마무리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로 보는 또렷하고 날카로운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새로 선보인 일요일 코너인데요. 이름하여 GB타임즈입니다.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용주 뉴스캐스터, 송현서 서울신문 기자,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PD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가 아동병원 공습을 해서 민간인 피해가 또 발생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이용주 캐스터께서 간략하게 좀 전황 좀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러시아군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동부 도네츠크 주 등 이 각지가 격렬한 공격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최대 어린이 병원인 키이우 오크흐마트디트 병원도 공습을 당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린이 3명을 포함해서 최소 37명이 숨지고 170명이 다쳤습니다. 이 병원은요, 키이우에서 가장 큰 소아병원으로 소아암 환자 등 이 중증 질환을 치료하는 곳이었는데 아이들이 막 링거를 바늘을 꽂은 채 먼지를 피해 거리로 막 몸을 피하는 끔찍한 장면이 막 벌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또 러시아 측은요, 이번 공습이 우크라이나 방위산업체 군 항공기지를 겨냥한 것이었으며 광범위한 피해는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 탓이라고 막 주장을 했는데요.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민간인 수천 명이 사망했는데도 민간인을 표적 삼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영민 PD가 우크라이나 다녀오셨다면서요? 예. 언제부터 얼마나 다녀오신 거예요? 작년 12월에 들어가서 올해 2월 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2달 넘게 거기서 이제 취재하면서 이 미사일의 공포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와가지고 계속 사이렌 소리 들리는 듯한 그 공습 경보가 들리는 듯한 막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하루에도 뭐 5번, 6번 그 공습 경보가 울리고 어떨 때는 하루에 100발이 날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키이우에 계셨었어요? 네, 키이우에 있었는데
제가 제 인생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미사일이 터진 게 이번 취재였는데 거의 100m 앞에서 탄도 미사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나마 빗나가서 다행이지. 그거 보고 야, 이 탄도 미사일을 제가 무슨 수로 피하겠습니까? 그래서 야, 이번 취재 정말 힘들구나라고 느꼈고 어쨌든 그 미사일이 터짐으로써 민간인 피해가 워낙 많이 발생했고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분명히 자기네들은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죽는 사람이 민간인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게 나는 그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 해도 피해자가 민간인이면 이 결과론으로 좀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야, 우리는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았으라는 이 변명이 계속 먹히는 게 이제 지금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쟁에서요, 민간인은 단 한 명만 죽어도 전쟁 범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쟁 나면 당연히 민간인들 죽는 게 너무 우리 지금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좀 어디서부터 잘못됐지라고 느낄 그러니까. 정도로 민간인 희생들을 이번 취재에서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좀 접하셨어요? 주로 이제 그 개전 초기에도 러시아는 마리우폴이라는 곳을 이제 폭격하면서 산부인과 예, 또 폭격을 해서 임산부 죽고 또 아이들이 있다고 그 극장 앞에 막 써붙이고 그랬는데도 거기를 바로 폭격을 하고 또 이제 부차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근데 주로 이제 민간인 시설 중에서도 그런 예민한 곳을 타겟으로 많이 잡더라고요. 그럼 타겟팅이라고 보세요? 김영민 PD 보시기에? 요즘은요. 현대 무기가 좋아가지고 그게 헷갈리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런 변명도 많이 하죠. 우리는 거기가 어린이 병원이다 하더라도 그 안에 무슨 뭐 어떤 부대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 입수했다. 뭐 군 이런 관련 식의. 시설이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가자에서도 뭐 저기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일이 벌어졌어도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다 떼어지는 상황인데 문제는 거기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리고 또 이 미사일 폭격이라는 게 단순히 그 민간인이 피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닌 어떻게 거거든요. 피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민간인이 도망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전쟁의 암암리에 막 이렇게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고 있지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그것도 없이 그냥 막바로 이렇게 막 날라오니까 사실 취재진 입장에서도 저도 민간인이다 보니까요. 그렇죠. 최대 위협은 러시아의 미사일이구나라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우크라이나 시민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죠. 근데 살아있는 민간인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어요?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사회 재반 시설이 다 이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남자들을 징집용으로 이제 전선에 다 이제 착출돼서 끌려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집안의 가장들이 남자인데 남자를 전쟁터로 다 데려가다 보니까 이 집안에서 돈을 뭔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진짜 깜짝 놀란 게 물가가 한 5배는 올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통 4년제 나와서 초봉 뭐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이 한 300불에서 US 달러로 환산했을 때 300불에서 한 500불 사이였는데 돈은 똑같은 거예요, 또. 근데 물가는 한 5배가 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생고가 말도 못했고 또 전사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카페 주인 하다가 또 이발사 하다가 뭐 그 전선으로 가다 보니까 이 보통 이 사람들은 훈련된 전문 그 군사 인력이 아닌 거예요. 급조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집에 가장이 없어지게 되면 이 생계가 곤란한 그런 가족들이 지금 막 속출하고 있고 사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우크라이나군이 몇 명 죽는다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잘 하지를 않아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자국에 굉장한 타격이 되는 거예요. 이 각 가족마다. 근데 제가 현지에서 들은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제가 사실 뭐 비공식적으로 오프 더 레코드로 이렇게 들은 얘기겠지만 하루에 500명 가까이가 전사를 한대요. 그리고 러시아군은 1,200명 가까이가 전사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그러다 보니까
이 거의 나라 전체가 장례식장이에요. 아유. 어디 가나 장례식 하고 있어. 어디 가나. 그러다 보니 꽃을 장례식에 이렇게 파는데 꽃이 겨울에는 안 났어요. 우크라이나가. 근데 비닐하우스 짓고 막 유럽에서 꽃을 수입하는 이 업자들이 또 역으로 또 돈을 버는 이런 비극이 벌어지더라고요. 거기에서 민간인을 떠나서 희생이 많구나. 인명피해가 상당하구나라고 느꼈던 점입니다. 근데 우리 이용주 캐스터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민간인 피해라는 게 사실 러시아 민간인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잖아요. 러시아 민간인이 전쟁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 뉴스 보면 얼마 전에 그 난민 인정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전쟁 피해서 국내에 들어온 러시아인에 대해서. 네. 근데 또 어떤 남성 러시아는 구걸하고 있는 이 뉴스 보셨어요 혹시?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민간인들의 피해도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러시아도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또 좀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러시아는 이 와중에 징집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미 또 징집할 수 있는 연령 상한선을 27세에서 30세로 올렸고요. 전체 군대 규모를 115만 명에서 132명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강제 동원령이 심해지자 민심이 악화돼서 러시아는 뭐 여성 죄수를 포함한 자국 죄수를 용병으로 지금 또 최전선에 투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귀화인에 대한 징집도 또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권 받고 군 등록하지 않은 10,000명의 귀화인을 또 전선으로 내보냈다고 하는데 네. 참 그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젊은이들이 좀 계속 희생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김영일 PD께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서 이제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난민, 그다음에 전쟁 포로들이잖아요. 이들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전쟁 포로라는 우리가 이제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전쟁 포로에 대한 기준이 딱 있어요. 그래서 무기 뺏기면 무조건 민간인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게 돼 있는데 초창기 이제 마리오폴을 공세할 때 네. 거기에 이제 아조프 연대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제 나치와 연관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하여튼 이 연대가 끌려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치인 정확한 증거는 사실 제가 현지에서도 되게 찾아보려고 애썼거든요. 근데 찾지는 못했고 설사 이 사람들이 나치라 하더라도 그 러시아 쪽에 끌려갔다가 뭐 폭력과 고문과 또 시신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이 송환돼서 이렇게 오면 그 포로들이요. 굉장히 말라가지고 잘 먹지도 못하는 데다가 예. 또 다쳐 있는 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돼가지고 이제 팔이 뒤틀리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그걸 보면 아 제대로 포로에 대한 대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들어요. 그러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아닌 증거들을 이렇게 오픈하고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까지 러시아는 묵묵부답이에요. 근데 사실 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둘 다 징집령은 핫 이슈예요. 양쪽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이제 우크라이나 현지도 젤렌스키 인기가 옛날 같지 않다라고 느껴진 게 가장 뜨거운 감자가 징집령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취재 가다가 검문소에서 세워요. 그래서 아니 날 왜 세웠지 보면 옆에 막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젊은이들이 너 몇 살이야 신분증 확인해서 그 데서 바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왜 세웠어? 나 한국 사람인데 근데 혹시 고려인일지 몰라서 고려인 네,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 여권을 보여주면서 난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남자 스태프도 있으니까 네. 아니다. 여기 이건 코리안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 굉장히 예민하구나라고 느꼈던 일화입니다. 근데 다녀오셨다니까 제가 좀 따로 떼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공급했다고 해서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미사일도 공급했다, 포탄도 공급했다 그러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게 이슈가 좀 되고 있어요? 굉장히 큰 이슈죠. 아, 그래요? 이게 네. 사실 러시아와 북한의 결합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더 예민해요. 네. 왜냐하면 이 옛날에 그 6.25 전쟁, 그 한국 전쟁을 또 이렇게 연상케 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 안에 고려인들 중에 그쪽 출신들도 또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 이제 구소련 시절에 북한하고의 그 우크라이나의 교류도 굉장히 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 예민하구나라고 느낀 게 그때 당시 제가 취재할 때 동부 하르키우가 함락이 되네 마네 막 이 와중에 그 바쁜 와중에 지휘관들이 자꾸 이렇게 카톡이 아니라 그 메신저로
뭔가 사진을 보내줘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파편 미사일 파편인데 이 안에 한글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이냐 아니냐 무슨 판독을 좀 해달라는데 김영민 PD한테 보내요? 예. 오. 근데 순타지 뭐 이렇게 그리고 이게 기역자도 좀 거꾸로 돼 있고 그래서 아니 이게 한글은 한글인데 예. 가나다라 그거랑 기억리언은 비슷한데 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니 왜 모르냐고 지휘관이 막 다그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네. 계속 뭐가 터지고 뭐가 북한 거 같다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한국 취재진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계속 판독해서 보라고.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군의 대변인과 실제 인터뷰를 했을 때 예. 그 부분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북한의 무기가 오는 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주 굉장히 기분 나쁘고 이 부분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론은 북한 무기가 굉장히 성능이 안 좋대요. 그래서 자 이렇게 쏘면 무기라는 게 정확하게 타겟팅하는 건 기본인데 그렇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빗 맞을까 봐 걱정인 무기다. 엉뚱한 데 가서 터진다?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북한 무기는 그 정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 무기로서의 역할까지도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사실 북한을 갔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뉴스들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도 굉장히 예민하고 유럽도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은 유럽을 어떻게 자극하는지를 참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근데 뭐 무기 공급뿐만 아니라 뭐 병력을 보낼 수도 있다는 지금 뉴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아이고 걱정이 됐으면 여쭤봤는데 우리 송윤수 기자에게 네. 좀 여쭤봐야 될 텐데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금 참혹상이 어느 정도예요? 지금 뭐 아까 마리우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마리우폴 당시에는 저희 이제 한국에서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의 주된 어떤 역할, 주된 어떤 그 주제들이 얼마나 많은 부차나 마리우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집단 무덤이 생기느냐였어요.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사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어린이병원 같은 이제 가장 최근 이야기를 하자면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뭐 미사일이 이제 러시아가 주장하기로는 네덜란드의 나삼스 미사일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못 써서 여기 떨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일단은 자기네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장이 지금 초토화된 게 눈에 다 보이는 상황. 아이들이 다 지금 링기 꽂고 나와서 지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도 이거를 부인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 민간인들의 피해는 아까 전쟁 범죄 얘기를 하셨지만 전쟁 범죄로 푸틴이 이미 이제 뭐 기소가 되기도 했고 근데 가장 큰 문제 중에 꼽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강제 이주. 러시아로의 강제 이주가 네. 이제 성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그래서 개전 초기 이후에 2013년도 초반에 이제 실제로 러시아 입양 사이트 안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온 아이들의 정보들이 올라갔고 그래서 러시아 정부를 주체로 이제 아이들을 입양 보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계속 이제 증명이 됐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사실 전쟁 범죄가 단순히 포로를 데리고 와서 포로로 대우해주지 않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쪽에서는 그냥 아무런 전쟁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미 3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남편을 잃었다, 아버지를 잃었다를 넘어서 아이를 잃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얘기는. 아이들은 또 부모를 잃었다. 그러니까요. 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는 2년이 넘도록 지금 2년 반 되도록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모든 우크라이나인이 저한테 묻고 싶은 질문 딱 하나예요. 이 전쟁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 라는 거였거든요. 저는 되게 마음 아팠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종종 인터뷰에서 종종 이런 얘기가 흘러나와요. 다시 트럼프를 소환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지도 모른다. 종식이 아니라 강제 종료죠. 그러니까. 네, 이건 그 강제 가능성은 종료.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트럼프라는 인물이 사실 지난 4년, 그러니까 이전 정권 때에 비해서 이전 정권 때 트럼프라고 여기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달라질 거다? 분명히 달라진 면이 있을 겁니다. 그전에는 나도 대통령이 될지 몰랐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돼서 지금 안 됐던 상황이었는데
무동력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나도 무동력은 모르게. 기본. 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미 참모진도 이전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인물들로 깔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강제 종료시킬 가능성.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제 종료란 결국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빼앗긴 영토를 그냥 포기하고. 포기해야 되는 부분. 이 상태에서 멈춰 이게 돼버리니까. 멈춰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강제 종료가 과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거를 종전 협상이라고 테이블에 앉게 할 수 있을지 우크라이나를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사실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이게 굉장히 큰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용주 캐스터 네. 어떻게 보세요? 또 미국에서 좀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나요? 어때요?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11월 달에 대선이고요. 이제 뭐 취임식을 뭐 1월 달 그쯤 하는데 그 전까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종식시키겠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방식이겠죠. 근데 사실은 뭐 사실 아직은 뭐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뭐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네. 근데 또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난번에 그 나토 정상회의가 이제 워싱턴 DC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각국 정상들이 모여서 우크라이나 뭐 도와주자 뭐 이런 대회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옆에 젤레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와 있는데 거기서 소개를 하면서 자 여기 푸틴 대통령이 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바이든이. 네, 그 자리에서. 엄청난 고령화의 난리가 정치인의 고령화의 문제에.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바로 정정은 했습니다. 아 맞다 젤렌스키였지 이렇게 정정은 했지만은 그 상황 자체가 내가 너무 푸틴에 집중해 있어서 그랬던 거야라고 해명을 맞아요. 했죠. 좀 상황 자체가 좀 그래가지고 좀 바이든 대통령님은 지금 자신의 건강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이용주 캐스터 잠깐 워싱턴 선언 얘기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워싱턴 선언 자체도 사실 그러니까 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그런 공식 성명이라는 게 사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게 아닌 게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저는 의구심이 살짝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이미 유럽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너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토는 훨씬 더 많은 나라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가 너무 달라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워싱턴 선언이라는 게 나오기는 했지만 과연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지켜질 수 있을까의 부분. 그리고 워싱턴 선언은 나왔지만 사실 저희가 트럼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 트럼프가 컴백을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해서 나토가 지금 트럼프 방비책을 또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군사 장비를 동원하는 거나 훈련을 주는 것들을 지금 미국이 하던 거를 나토 쪽으로 연합군으로 이전을 하고 있는 과정이란 말이죠. 이제 트럼프가 돌아와도 이걸 건들지 못하게. 그래서 내구성을 좀 키우고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그리고 워싱턴 선언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나토의 모습보다는 훨씬 더 단결된 모습은 맞더라도 사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이해가 다른 국가들이 30여 개가 모여 있는 게 나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워싱턴 선언이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죠. 결국은 그 워싱턴 선언의 결과가 어린이 병원 폭격이에요. 맞아요. 그러니 네. 자기들끼리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좋은 말로 다 만든 것까지는 좋았는데 네. 그 구속력도 없는데 아이들에게 폭격하는 결과로 왔다는 이 사실이 사실 우리 어른들이 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에요. 이 병원은 제가 키우에 있을 때도 취재하기 위해서 몇 번 갔던 병원인데 근데 거기 아이들이 굉장히 중증 환자들이었어요. 심장 수술 받아야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걸어 다닐 힘도 없는 아이들이 다 누워 있었는데 물론 폭격이 터지니까 애들이 살려고 걸어 나왔더라고. 그게 되게 가슴이 아팠거든요. 정말 링게를 꽂고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엔 좀 살아남아야겠다는 불길의 의지로 애들이 기어서라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워싱턴 선언의 대가를 이 아이들이 온몸으로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사건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 혹시 전쟁을 종식시킬 변수로 수 다른 요인이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저는 올해 진행되는 미국 대선이 결국은 그거. 우크라이나 전쟁의 키다. 왜냐하면 푸틴 대통령은 분명히 미국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나온 걸 기다릴 것이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죽었다 깨도 우크라이나 전쟁 안 끝난다. 그럼 새로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나왔을 때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하냐 마냐는 손안에 카드를 이미 쥐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과 그러니까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다. 미리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는 이제 취재하면서 확신이 들었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바이든이 됐던 트럼프가 됐던 이거는 우크라이나의 영토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로 결과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결국은. 그러면 우리 푸틴을 행복하게 해줄 카드는 과연 미국이 갖고 있느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만큼 그 부분이 어떤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이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현석 기자. 네, 모든 전쟁이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중간에 협상이란 건 저는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약에 끝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는 가진 영토를 그냥 빼앗긴 채로 끝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윈윈이라는 건 없다. 윈윈이라는 게 없다, 협상이라는 게 없다. 근데 어느 그거는 한쪽의 일방적인 부분으로 우크라이나 끝날 것이다. 사람들 입장에서 영토를 뺏긴다는 게 굉장히 큰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취재하고 나올 때도 아우디오카를 점령당하는 막 그런 게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이제 우리로 치면 경상도와 뭐 강원도 거기서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있는 사람 경상도에 친척도 있고 막 있을 거잖아요. 이걸 외국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 종료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다 토지 그 소유권이 있는데 그게 완전히 휴지가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그들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끝났다가는 정말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한 재앙이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네, 저희가 1부에서 그 프랑스 총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프랑스 총선의 결과를 바꿨던 가장 핵심적인 뭐 역할을 했던 뭐 이런 걸 보자면 킬리안 음바페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축구 선수죠. 그 축구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젊은이들에게 투표를 독려를 하면서 극단주의가 권력의 문 앞에 있는 걸 보고 있다. 정치와 축구를 섞지 말자고 했지만 지금 이게 축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정치를 막 이렇게 바꾸자고 이 젊은이들이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대선 아니겠습니까? 그 미국 대선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슬쩍 들어와서 하면은 되지 않을까요? 테일러 스위프트 대통령 되면 스위프트 효과. 한마디 했다는 판세가 막 요동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 정도라면서요. 예. 그럼요. 공연하면 지진이 일어난다면서요. 네. 네, 상상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GB타임즈 첫 시간 가져봤는데 어떻게 세 분 어땠습니까? 하실만 하셨습니까?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네, 세 분의 화합과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 다음 주도 기대를 하면서 네. 오늘 첫 시간은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주 캐스터, 송현석 기자, 김영미 PD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